안녕하십니까, 안영찬입니다. 자, 올해 시험 보신 분들 시험 잘 보셨나요? 아마 요 문제를 좀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은 그 합격하신 분들은 흐뭇한 마음으로 한번 들으실 거고, 아니면 떨어지신 분들, 가슴 아프게도 좀 떨어지신 분들은 좀 한번 복귀하는 마음으로 들으실 텐데, 아니면 또 이제 공부를 시작하면서 어떤 정도의 문제가 나오느냐, 뭐 이런 정도 한번 보기 위해서 보시는 분도 있고, 이 세 가지 종류 분들이 계실 텐데, 일단 합격하신 분들은 축하드리고요, 편한 마음을 들으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만약에 좀 안타깝게도 떨어지신 분이 계시다면, 기본적으로 문제는 어렵지는 않습니다. 어렵지는 않고요, 어느 정도 그 공부를 하신 분이라면 충분히 맞힐 수 있는 수준의 문제가 나왔습니다. 근데 다만 요번 올해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부동산 학교까지 합쳐가지고 전반적으로 어려운 해는 아니었거든요. 좀 오히려 좀 쉽게 평가되는 해였는데, 2015년도가 시간 안배에 실패하셔가지고 시험에 실패하신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부동산 학기론에 너무 시간을 많이 투자하시는 바람에 민법을 풀 시간이 좀 부족하셔가지고 안타깝게도 떨어지신 분들이 많고요. 만약에 어느 정도 수준의 공부를 하셨다면은 꼼꼼히 풀 수만 있었다면 충분히 합격할 수 있는, 민법도 고급 정도 가능한 정도의 난이도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학교론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좀 어렵지 않았나라고 평가되긴 해요. 그렇죠? 그렇지만 공부하셨다면 충분히 맞을 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떨어지신 분들은 이 복귀하시면서 아이고 이건 내가 다 아는데 틀렸다,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럼 내년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2016년도는 민법은 이 정도의 난이도 수준이 계속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죠? 다만 유지될 것으로 보이는데, 다만 그때도 마찬가지로 뭐죠? 알고 있는데도 틀리는 게 많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수업할 때도 많이 강조하지만, 이 공인중개사 시험은 몰라서 틀려서 떨어지는 시험이 아니에요. 아는데도 불구하고 엉뚱하게 정답을 선택해서 떨어지는 시험이 공인중개사 시험이거든요. 그래서 처음 시작하시는 분도 마찬가지지만, 공부하시다 보면 자꾸 뭐 판례다 뭐가 좋다더라 저거 좋다더라 막 이렇게 의욕을 뭐 이렇게 뭐죠, 기가 얇아진다 그러나요? 막 이렇게 흔들리시게 되고요. 흔들리시게 되면 막 이것저것 잡다한 거 잔뜩 공부하시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이런 일이 알면서 틀린 일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민법은 은근히 말씀드리지만 사법시험 민법이 아닙니다. 공인중개사 민법입니다. 따라서 기본적인 것을 정확히 여러분들이 내 거로 만들면 되는 거예요. 뭔가 남보다 특별하고 어려운 걸 하나 더 알아야 합격하는 시험이 아니라는 거죠. 알고 있는 것도 더욱더 정확하게 내 것으로 만들어 가지고 그 알고 있는 내용에서 문제가 나온다면 어떤 형태가 나오더라도 내가 다 맞을 수 있다, 이렇게 확실하게 정리하고 가는 시험이 뭐죠? 공인중개사 시험 민법 문제입니다. 어려운 게 아니라 시간이 부족하고 낯설고, 아니면 그동안 마지막 정리하시면서 이건 뭐 쉬운 부분이다, 아는 거다라고 해가지고 지나쳤기 때문에 틀리게 되는 경우가 많은 경우니까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고, 그래서 만약에 내년에 시험을 준비하는 분이라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어려운 것을 너무 열심히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쉽다라고 생각하는 거, 내가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 지나치지 마시고 확실하게 내 거로 정리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2016년도 시험을 준비하기 위해서 처음 공부하시는 분이 이 강의를 어떤 정도의 문제가 나오느냐, 이런 걸 확인하기 위해서 듣는 강의라면, 저는 될 수 있으면 그런 분들은 끄시고 언제요? 기본서 강의를 한 번 다 들으시고 나서 듣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문제 자체가 뭐 어려운 건 아니지만 공부를 안 하신 분들은 당연히 전혀 접근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민법 문제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사람 사는 얘기니까 막 상식적으로 대충 하면 되겠지. 상식적으로 대충 하면요 그냥 빵점 나옵니다. 그래서 공부가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안 됐다면 조금 참으시고 한번 기본서 강의를 한번 다 들으신 다음에 한번 풀어보시고 강의를 들어보시는 게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물론 공부하신 것이 있다면 기본적으로 민법에 대한 지식이 있다면 한번 이 강의를 들으면서 어떤 정도의 수준의 문제가 나오는지 한번 접근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결론적으로 어렵지 않았습니다. 어렵지 않았고요. 특이하거나 특별한 건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알고 있다라고 지나쳐서 틀린 문제들이 대부분이고요. 아마 다시 한번 복귀하시면 대부분이 아이고 이거 내가 왜 틀렸냐 이런 것들이 많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물론 내년의 시험 난이도도 더 이상 이거보다 더 어려워지지도 않고요. 더 쉬워지지도 않고 이 정도 난이도가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럼 문제를 볼게요. 자, 41번인데 제가 보고 있는 문제는요. A형입니다. A형.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보신 시험 문제가 B형 문제집이라면 우리 더 배움 사이트에서 A형 문제를 좀 다운받아 가지고 함께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41번입니다. 통정허위 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는 규정에 제3자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고른 것은 일단 당사자하고 포괄 승계인, 다시 말하면 상속받은 사람은 제3자가 아니죠. 그리고 요 당사자와 포괄 승계인을 제외한 사람 중에서 새롭게 이해관계를 가졌으면 제3자예요. 따라서 통정허위 표시 후에 기억, 가압류를 했다면 그 사람은 뭐죠? 제3자인 거죠. 니은번 통정허위 표시 후에 전세권을 설정받았다면 그 사람 물론 뭐가 돼요? 제3자가 되겠죠. 디귿번 대리인의 통정허위 표시에서 본인 제3자가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실제로 이 본인도 뭐가 되는 거죠? 법률행위 당사자가 되는 거죠. 리을번 통정허위 표시에 의해 체결된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제3자 이것도 뭐가 아니에요? 제3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수업할 때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제3자는 보호의 대상으로서 제3자가 아닙니다. 이유는 뭐하지 않습니까? 새롭지 않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원래 계약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뭐가 아닌 거죠? 제3자가 아닌 거죠. 다음으로 해서 뭐죠? 1번이고 아마 더 배운 강의를 열심히 들었다면 아마 전부 다 이 문제는 맞힐 수 있을 정도로 어려운 문제는 아니죠. 2번, 42번. 준법률행위인 것은 자 일단 우리가 이렇게 구별했죠. 의사표시가 들어있는 적법행위는 뭐죠? 법률행위. 의사표시가 들어있지 않은 적법행위는 뭐죠? 준법률행위인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강의를 하면서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뭐 얘가 특이하고 희한한 게 나오는 거는 아니다. 우리가 공부하시면서 수백 번 반복하게 되는 얘들만 시험 문제가 나온다. 그죠? 답은 뭐죠? 3번입니다. 채무 이행의 최고. 다시 말하면 각종 최고와 거절은 의사의 통지로서 준법률행위입니다. 다시 말하면 법률행위가 아닌 거죠. 그래서 답은 뭐죠? 3번이고 나머지 것들은 다 뭐가 있는 거죠? 의사표시가 있는 것들로서 법률행위고 법률행위 중에서도 뭐가 되죠? 단독행위가 나와 있는 거죠. 답은 뭐죠? 3번이 되는 거죠. 이것도 뭐 다 많이 썼겠죠. 43번. 갑은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자신의 토지를 을에게 매도하였고 곧 토지거래 허가를 받기로 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기억, 갑과 을은 토지거래 허가 신청 절차에 협력할 의무가 있다. 맞나요? 자, 우리가 이걸 우리가 어떻게 공부했죠? 유동적 무효라고 했죠. 다시 말하면 매매 계약을 할 때는 허가를 안 받아서 무효지만 나중에 허가를 받게 되면 유효로 뒤바뀌게 되니까 이거를 우리가 뭐죠? 지금은 무효지만 유효로 뒤바뀔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뭐죠? 유동적 무효라고 했죠. 일단 유동적 무효는 기본적으로 무효입니다. 따라서 일반적 무효와 마찬가지로 이행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이행하지 않더라도
채무불이행이 아닌 거예요. 따라서 채무 의무가 없는 거죠. 다만 예외적으로 토지거래 허가 절차에 대한 협력 의무는 있다라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기 때문에 기억은 뭐죠? 맞는 질문이죠. 자, 니은번. 갑은 계약상의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X죠. 지금 방금 말씀드렸죠. 유동종 무효도 무효입니다. 따라서 이행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 이행하지 않더라도 채무 불이행이 아니니까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뭐 할 수는 없는 거죠? 해제할 수는 없는 거죠. X네. 디귿번. 계약이 현재 유동종 무효 상태라는 이유로 을은 이미 지급한 계약금 등을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X입니다. 자, 무효인데 또 유효한 게 하나 더 있죠. 뭐죠? 계약금 계약이에요. 계약금 계약은 무효가 아니라 유효합니다. 따라서 지문처럼 지급한 계약금은 부당이득으로서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돌려줄 필요는 없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따라서 디귿번은 뭐가 돼요? X가 되는 거죠. 리을번. 을은 토지거래 허가가 있을 것을 조건으로 하여 갑을 상대로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청구할 수 없다. 맞아요. 자, 왜냐하면 유동종 무효도 무효이기 때문에 이행을 청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따라서 이행할 필요가 없다라는 말은 이행을 청구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앞에 지금 뭐예요? 조건으로 하여 이런 것들은 결국 뭐예요? 함정인 겁니다. 조건을 붙이든 어떻든 유동종 무효는 뭐예요? 이행할 필요가 없는 것이니까 리을번은 뭐죠? 맞는 지문이 되는 거죠. 따라서 옳은 것은 기억 리을 해가지고 3번이 답이죠. 조금 까다롭게 느낄 수 있는 문제지만 이 정도 문제도 아마 더 배운 강의를 열심히 들으신 분들은 100% 맞힐 수 있는 문제죠. 44번입니다. 반사의 질서 법률행위로서 무효인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이 문제는 거의 뭐예요? 주는 문제죠. 주는 문제. 기억. 무허가 건물 임대 이거는 반사회적인 것과 전혀 상관이 없죠. 니은번. 처음부터 보험 사고를 가정하여 보험금을 취할 목적으로 체결한 보험계약은 당연히 뭐죠? 반사회적에서 무효입니다. 생각할 것도 없죠. 디귿번. 변호사가 민사소송의 승소 대가로 성공보수를 받기로 하는 약정. 이거는 반사회적인가요? 아니죠. 이거는 뭐냐면 꼬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공부하다 보면 어떤 판례가 나오냐면 변호사가 아닌 자가 승소 대가로 보수를 받기로 하면 반사회적이다. 이런 판례를 공부하거든요. 물론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승소하면 돈 받기로 하는 것은 당연히 뭐예요? 반사회적이죠. 그렇지만 변호사가 하는 것은 적법한 것이고 반사회적일 수가 없는 거죠. 리을번. 수사기관에서 참고인으로서 자신이 잘 알지 못하는 내용에 대한 허위 진술을 하고 대가를 제공받기로 하는 약정. 허위로 진술하기로 하는 것은 따질 필요 없이 뭐죠? 반사회적이죠. 그래서 답은 뭐죠? 3번이고요. 이거는요 거의 뭐 100% 맞춰줘야 되는 문제죠. 그죠? 이 반사회적 법률에 대해서는 제 생각으로는 너무 쉬운 문제가 쉽게 나오지 않아 싶고요. 내년에는 조금 어려운 문제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45번입니다. 무권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무권 대리 행위의 일부에 대한 추인은 상대방의 동의를 얻지 못하는 한 효력이 없다. 맞죠? 자, 추인은 원칙적으로 동의를 받지 않고 하는 겁니다. 승낙을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때 일방적으로 하는 것은 전부에 대한 거예요. 따라서 일부에 대한 추인은 상대방의 동의가 없는 한 뭐가 돼요? 무효가 되기 때문에 1번은 뭐죠? 당연히 맞는 질문이죠. 2번. 무권 대리 행위를 추인했어요. 자, 추인하면 본인에게 효과가 생깁니다. 소급표가 있어요. 언제로 소급하냐면 무권 대리 시로 소급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추인한 때로부터 X죠. 무권 대리와 마찬가지 효력이 생긴다. X입니다. 3번. 무권 대리 행위의 추인의 의사 표시는 본인이 상대방에게 하지 않으면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더라도 상대방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X.
자, 일단 상대방에게 하지 않았다. 그럼 누구한테 했겠어요? 무권 대리인에게. 자, 무권 대리인에게 추인하는 거 가능합니다. 다만 무권 대리인에게 추인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모르는 상대방에게 대항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상대방에게는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대항할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3번도 뭐가 되죠? X가 되는 경우죠. 4번 무권 대리인의 계약 상대방은 계약 당시 대리권 없음을 안 경우에도 본인에게 대해 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X입니다. 철회에 대해서는 어떻게 공부했습니까? 추인 전까지만 알 수가 있는데 선의의 상대방만이 철회할 수 있고 악의 상대방은 철회하지 못한다라고 배웠죠. 기억나시죠? 그죠? 따라서 알고 있다면 악의 상대방은 철회하지 못하는 것이므로 4번도 뭐가 되죠? X가 되는 거죠. 5번 무권 대리 행위가 무권 대리인의 과실 없이 제3자의 기망 등 위법 행위로 야기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권 대리는 상대방에게 책임을 지지 않는다. X예요. 자, 요거는 우리가 뭐냐면은 판례인데, 자, 이런 얘기죠. 사기를 당했는지 안 당했는지는 누구만을요? 대리만을 가지고 따지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결국은 이 사람에게 대리권이 없더라도 사기를 당했다면 사기를 당했다 하더라도 상대방과의 계약에 대해서는 뭘 져야 돼요? 책임을 져야 돼요. 한번 설명을 좀 들어볼까요? 이런 얘기예요. 자, 갑이 본인인데요. 을이 무권 대리인이에요. 근데 을은 무권 대리인 을이 병과 만나가지고 매매 계약을 했거든요. 근데 을이 왜 대리권도 없으면서 병과 매매 계약을 했냐면요. 정이라는 놈이 을에게 뭐죠? 사기를 친 거거든요. 이해되시나요? 다시 말하면 정이 을한테 갑이 너한테 대리권 줬어 라고 속이는 바람에 을이 병과 만나가지고 매매 계약을 했을 때 이때 병이 을에게 이행을 청구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느냐 요 문제거든요.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요 무권 대리인으로서 책임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무권 대리인에게 고의나 과실은 필요가 없어요. 다만 무권 대리인에게 뭐는 필요하냐면 행위 능력은 필요해요. 자, 이겁니다. 요거. 자, 을에게 아무런 고의 과실이 없더라도 상대방에게 뭘 줘야 돼요?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따라서 을 스스로도 사기를 당하는 바람에 아무런 고의나 과실이 없었다 하더라도 뭐는 져야 돼요?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5번은 뭐죠? X가 되는 거죠. 실제 이 45번 같은 문제는요. 어떤 경향이 있냐면 이렇게 되는 거죠. 문제 푸실 때 1번이 옳은 거 답인 것 같아요. 근데 참 묘한 것이 뭐가 있냐면 여러분들이 문제 푸실 때 이게 지문이 나오잖아요. 이게 참 묘한데 심리적인 건데 틀린 것을 고르라고 했는데 1번이 틀린 것 같아요. 그러면 1번을 답을 선택하고 2, 3, 4, 5번은 아예 안 읽으세요. 그래서 함정이 안 넘어가는데 옳은 것은 이렇게 물어보면 1번이 답인 것 같아도 끝까지 다 읽어보세요. 그래가지고는 5번 지문이 나오는데 5번 지문이 좀 어렵잖아요. 그죠? 어려우니까 뭔지 모르겠다 해가지고 여기서 뭐로 빠지냐면 고민 모드로 진입하고요. 1번이 답이었다는 사실을 까먹어버리고 5번을 답으로 선택하는 분들이 대단히 많다는 거예요. 지금 들으신 분도 그러시죠? 그죠? 다시 말하면 문제를 푸실 때 답인 것 같으면요. 끝까지 다 읽는 건 제가 막지 않겠지만 꼭 어떻게 해요? 답이라는 사실을 뭐하고요? 체크하고 넘어가셔야 돼요. 시험지에다가. 그래야 여러분들이 이런 함정에 벗어나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결국은 옳은 것을 찾으라고 해놓고 답은 뭐죠? 1번으로 비치해가지고 여러분들 어떻게 지나치게 유도한 후에 마지막에 5번에다가 좀 까다로운 지문을 넣어가지고 5번으로 답을 유도하는 약간 치사한 형태의 문제인 겁니다. 자, 5번은 뭐죠? 답이 아니에요. 왜요? 무권 대리인에게 뭐가 필요 없습니까? 고의 과실이 필요 없으니까요. 답은 뭐죠? 1번인 거죠.
46번이죠. 갑은 자신의 X 토지를 을에게 매도하고 중도금을 수령한 후 다시 병에게 매도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경해 주었다. 다음 설명은 틀린 것은. 자, 그러면 갑이 을에게 팔고 또다시 팔아먹었으니까 이게 뭐죠? 이중매매죠. 자, 이중매매는 원칙적으로 유효합니다. 따라서 제2매수인은 선이든 악이든 불문하고 뭘 취득해요?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 원칙이니까. 1번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말로 하면 원칙적으로 병은 X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지문은 뭐죠? 맞는 지문이죠. 2번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을은 최고 없이도 갑과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자, 그럼 이런 문제인 거죠. 지금 갑이 병한테 팔아먹고 등기를 해줬으면 갑은 을에 대해서는 뭐예요? 채무불이행인 거예요. 그러면 이행지체인가요? 이행불능인가요? 이행불능인 거죠. 따라서 을 입장에서는 이행불능이니까 최고 없이 바로 계약을 뭐 할 수 있는 거죠? 해지할 수 있는 거죠. 3번 병이 갑의 을에 대한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한 경우, 그러면 이제는 뭐가 돼요? 갑과 병 간의 매매 계약은 반사회적에서 무효잖아요. 을은 병을 상대로 직접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맞아요. 등기 말소를 청구하는 건 가능해요. 그렇지만 갑을 대의해서 병의 등기에 대해서 말소를 청구하는 것이지 직접 말소를 청구할 수는 없기 때문에 3번 지문도 뭐죠? 맞는 지문이 되겠죠. 4번 갑과 병의 계약이 사회질서 위반으로 무효인 경우 병으로부터 X 토지를 전택한 정은 선이더라도 그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맞죠? 반사회적 법률에서 무효인 경우에는요. 절대적 무효입니다. 따라서 제3자가 선이라 하더라도 뭐 되지 않아요? 포되지 않아요. 답은 뭐죠? 4번이 되는 거죠. 아니, 4번은 X 답이 아니라 겠죠. 5번 만약 병에 대리인 무가 병을 대리하여 X 토지를 매수하면서 갑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였다면까지 끊어볼게요. 자, 대리인을 통해서 행위를 하면 불공정한 법률행위에서 궁박,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에서 중요한 부분, 요 두 가지만 본인을 기준으로 해요. 두 가지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것들은 다 누구만을요? 대리인만을 가지고 따지는 거죠. 따라서 대리인이 적극 가담했다면 반사회적에서 무효인 거예요. 본인이 적극 가담했는지 안 했는지 그 사실을 알았는지 몰랐는지는 뭐하지 못해요? 고려하지 못해요. 다시 한번요. 궁박, 중요 부분만 본인을 표준합니다. 따라 두 가지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것들은 다 누구만을요? 대리인만을 가지고 따지고 본인은 고려하지 않아요. 적극 가담했는지 안 했는지도 대리인만을 가지고 따집니다. 따라서 대리인이 적극 가담했다면 본인이 알든 모르든 상관없이 반사회적에서 무효이기 때문에 그러한 사정을 모르는 병은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지문은 X고요. 답은 뭐죠? 5번이 되는 거죠. 이것도 어려운 문제는 아니죠. 그죠? 47번. 표현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상대방의 유권 대리의 주장에는 표현 대리의 주장도 포함된다. X예요. 왜냐하면 표현 대리는 무권 대리의 일종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표현 대리는 무권 대리이긴 한데 특별히 본인이 책임을 지는 특수한 무권 대리가 표현 대리예요. 따라서 유권 대리 주장 속에는 표현 대리가 포함될 수는 없는 거죠. 2번 권한을 넘은 표현 대리의 기본 대리권은 대리행위 같은 종류의 행위에 관한 것이어야 한다. X예요. 전혀 이질적 행위라도 상관이 없는 거죠. 3번 권한을 넘은 표현 대리의 기본 대리권에는 대리인에 의하여 선임된 복드릴 권한도 포함된다. 맞아요. 자, 이거 우리가 수업 시간에 어떻게 공부했습니까? 표현 대리가 되기 위해서 꼭 무권 대리 행위를 본인이 직접 해야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죄송합니다. 대리인이 직접 해야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따라서 대리인이 아닌 복대리인이나 사자를 통해서 행위를 한 경우에도 뭐가 성립돼요? 표현대리가 성립된다라고 기억하시면 된다. 이렇게 수업을 했고요. 따라서 3번이 뭐가 되는 거죠? 답이 되는 거죠. 4번 대리권 수여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에서 대리권 수여의 표시는 대리권 또는 대리인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경우에 한정된다. X죠. 자, 이건 또 수업 시는 어떻게 했어요? 이렇게 했잖아요. 자, 이런 얘기죠. 대리권도 주지도 않고, 자, 이런 얘기예요. 갑이 본인이고 을이 있는데 갑이 을한테 대리권을 주지도 않고 병한테 을이 내 대리인이야라고 표시를 했다면 서로 을에게 대리권이 없더라도 갑이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 대리권 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들이다. 이렇게 있잖아요. 이 개념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보통 이제 갑이 병을 만나서 을을 소개할 때 얘가 내 대리인이야. 이렇게 말하는 경우는 흔하지 않다 그러죠. 보통 어떻게 해요? 이 사람이 우리 회사 영업부장이야. 또는 뭐 우리 회사 뭐 상무야. 이런 식으로 소개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었어요. 그래서 이 대리권 수요의 표시가 되기 위해서 꼭 대리인이란 명칭을 쓸 필요는 없는 거예요. 영업부장이다, 상무다, 전무다 같은 대리권의 존재를 추단할 수 있는 명칭을 쓰는 것만으로도 뭐가 되는 거죠? 대리권 수요의 표시가 되는 거니까 4번도 뭐가 돼요? 답이 될 수는 없는 거죠. 5번 대리권 소멸 후에 표현들이가 인정되고 그 표현들이 권한을 넘는 대리행위가 있는 경우 권한을 넘은 표현들이가 성립할 수 없다. X죠. 그죠? 자, 이렇게 했죠. 소멸되기 전에 가지고 있던 권한을 넘으면 뭐로 바뀝니까? 권한을 넘는 표현들이로 바뀐다고 했죠. 답은 뭐죠? 3번이 되네요. 이것도 어렵지 않죠. 48번입니다. 미성년자 갑은 법정들인 벽에 동의 없이 자신의 토지를 갑이 미성년자임을 안 을에게 매도하고 대금 수령과 동시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 주었는데 병이 갑의 미성년을 이유로 계약을 적법하게 취소하였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계약은 소급적으로 무효가 된다. 왜요? 취소라는 것은 유효한 것을 소급적으로 무효화시키는 것이니까. 2번 갑이 미성년자임을 을이 몰랐더라도 병은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맞습니다. 알았는지 몰랐는지 고려하지 않아요. 3번 갑과 을의 반환 의무는 서로 동시 이행 관계에 있다. 자, 이건 어떻게 공부했죠? 무효가 되든 취소가 되든 해제가 되든 원상 회복하는 관계는 서로 뭐죠? 동시 이행 관계에 있다. 이렇게 공부했죠. 4번 갑이 대금을 모두 생활비로 사용한 경우 대금 전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자,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자, 취소가 되면요. 1번 지문처럼 소급적으로 무효가 돼요. 따라서 원칙적으로 이행한 것은 2번 지문처럼 부당이득으로서 그 전부를 반환해 줘야 돼요. 다만 예외가 있어요. 누구냐면 제한 능력자는 미성년자와 같은 제한 능력자는 현존하는 이익 범위 내에서만 반환하면 된다라고 민법에 규정하고 있거든요. 자, 여기서 지금 현존 이익이라는 개념인데 수업할 때 이런 말씀드렸죠. 현존 이익 중에서 소비되는 것, 빠지는 것은 음주, 가무, 도박이다. 술 처먹고 춤추고 도박하는 거, 유흥비로 쓰는 것만 뭐죠? 소비되는 것이고요. 생활비로 지출했다, 학원비로 지출했다, 병원비로 지출해갔다 같은 건전하게 사용하는 것은 소비되는 것이 아니라 현존이익으로 평가된다는 거 말씀드린 적이 있단 말이죠. 그죠? 왜 그러냐? 이유는 이렇습니다. 자, 이런 얘기죠. 자, 지금 100만 원을 가지고 있는데 그 돈에서 50만 원을 생활비로 썼어요. 근데 이 생활비라는 돈은 어차피 당연히 어떻게 해요? 지출해야 될 돈이니까 요 돈에서 50만 원이 써있다는 말은
다른 재산에서 50만 원이 어떻게 해요? 남게 되는 거죠. 무슨 논리인지 아시겠죠? 그죠? 따라서 소비되는 것은 뭐예요? 음주, 가무, 도박만이에요. 따라서 생활비는 뭐죠? 현존이익이니까 전액을 다 돌려줘야 되는 것이고요. 따라서 4번도 뭐죠? 맞는 질문이 되는 거죠. 5번. 만약 을이 선의의 정에게 매도하고 이전 등기를 하였다면 병이 취소하더라도 정은 소유권을 취득한다. X죠. 자, 우리가 사기, 강박, 착오에 의한 취소의 경우에는 제3자가 선인 경우에 보호하고 있어요. 만약에 제한 능력을 이유로 취소하는 경우에는 선이라 하더라도 제3자를 뭐하지 않습니까? 보호하지 않습니다. 다 그래서 답은 뭐죠? 5번이죠. 이것도 어려운 건 아니죠. 그죠? 다시 말하면 원칙적으로 취소는 선의 제3자를 보호합니다. 다만 제한 능력을 이유로 취소한 경우에는 제3자는 뭐 되지 않아요? 보호되지 않기 때문에 답은 뭐죠? 5번이 되는 거죠. 49번입니다. 착오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매도인이 계약을 적법하게 해지한 후에도 매수인은 계약 해지에 따른 불이익을 면하기 위하여 중요 부분의 착오를 이유로 취소권을 행사하여 계약 전체를 무효로 할 수 있다. 맞죠? 이건 뭐 수업 시에는 엄청 많이 한 거예요. 그죠? 다시 말씀드리면 해제된 후에도 착오를 이유로 적법하게 별도로 뭐 할 수 있어요? 취소할 수 있기 때문에 옳은 것은 1번이 답이 되는 거죠. 2번. 피해자가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한 경우, 자, 우리가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그 행위가 위법해야 된다 그랬죠. 따라서 사기를 당한 사람, 강박을 당한 사람은 불법 행위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착오 자체가 불법 행위, 위법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취소된 의사표시로 인해 손해를 입은 상대방은 불법 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라는 질문은 뭐죠? X가 되는 거죠. 3번.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려면 그 착오가 중요 부분에 관한 착오여야 돼요. 중요 부분에 관한 착오가 되려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경제적 불이익이 있어야 되거든요. 따라서 3번.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로 피해자가 경제적 불이익을 입지 않더라도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라는 질문은 뭐죠? X가 되는 거죠. 4번. 자, 원칙적으로 중대한 과실이 있다면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지 못해. 이것도 수업 시간에 제가 중요하다 말씀드렸던 건데, 다만 상대방이 그 중대한 과실을 이용하고 있다면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기 때문에 착오가 피해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피해자의 착오를 알고 이용하더라도 피해자는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없다라는 질문은 뭐죠? X가 되는 거죠. 5번. 자, 중요 부분이라는 사실이 입증이 되면 취소할 수 있어요. 따라서 중요 부분임은 누가 입증하는 거냐면 취소하고 싶은 사람, 효과 발생을 부정하는 자가 중요 부분임을 입증하는 겁니다. 이에 반해서 중대한 과실이 있다는 사실이 입증이 되면 취소할 수 없어요. 따라서 중대한 과실이 존재한다는 사실은 누가 입증하는 거냐면 취소를 못하게 막고 싶은 사람. 다시 말하면 법률행위가 유효함을 주장하는 사람이 중대한 과실의 존재를 입증해야 되는 거예요. 따라서 5번. 피해자의 중대한 과실의 유무는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효력을 부인하는 자가 증명하여야 한다는 질문은 뭐죠? X가 되는 거죠. 답은 뭐죠? 1번이죠. 50번입니다. 을은 갑의 X 토지의 건물을 소유하기 위하여 지상권을 설정받았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지상권에 관한 일반적 문제죠. 1번. 지상권은 물권이고 자유롭게 양도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을은 갑의 의사에 반하여 제3자에게 지상권을 양도할 수 없다는 질문은 뭐죠? X가 되는 거죠. 2번. X 토지를 양수한 자. 그럼 이 사람은 뭐예요? 새로운 소유자죠. 자, 그럼 보자고요. 자, 지상권과 같은 물권은 절대권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 제3자에게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다양할 수가 있는 거예요. 따라서 땅 주인이 바뀌더라도 지상권은 새로운 주인에게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주장할 수가 있는 거니까 X 토지를 양수한 자는 지상권의 존속 중에 을에게 그 토지 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라는 질문은 맞는 질문이고요. 답은 뭐죠? 2번이죠. 그래서 이런 질문은 아주 기본적인 거죠. 기본적인 거예요. 왜요? 물권은 절대권이고 모든 사람에게 주장할 수 있는 권리니까 제3자에게 뭐 할 수 있어요? 대항할 수 있다. 이 취지인 거거든요. 답은 뭐예요? 2번이죠. 3번 을이 약정한 지류의 1년 6개월분을 연체한 경우 갑은 지상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X죠. 지류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상권의 소멸을 청구하려면 2년분이어야 되겠죠. 2년분. 1년 6개월이 아니라 2년분. 4번 존속기간의 만료로 지상권이 소멸한 경우 건물이 현존하더라도 을은 계약의 갱신을 청구할 수 없다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청구할 수 있다겠죠. 5번 지상권의 존속기간이 정해지지 않았어요. 그러면 지상물의 종류에 따라서 기간이 결정됩니다. 견관 건물이나 수목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면 30년, 일반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면 15년, 기타 공작물을 소유를 목적으로 하면 5년이죠. 그래서 최단 기간이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갑은 언제든지 지상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라는 질문도 X죠. 답은 뭐죠? 2번이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올해 시험 문제는 굉장히 뭐죠? 쉽게 내려고 노력한 기운이 역력합니다. 그죠? 자, 51번입니다. 자, 분묘기지권에 관한 문제입니다. 제가 또 수업할 때도 분묘기지권은 뭐예요? 중요하다. 출제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 부분이다라고 계속 강조했던 부분인데 보시면 51번 제사 주재자인 장남갑은 1985년 을의 토지에 허락 없이 부친의 묘를 봉본 형태로 설치한 이래 2015년 현재까지 평온 공연하게 분묘기지를 점유하여 분묘 수호와 봉사를 계속하고 있다. 다음 설명이 좀 옳은 것은 자 일단 문제를 사를 생각해 보면 남의 땅에다 묘를 썼다는 이유로 분묘기지권을 가지려면 토지 소유자의 승낙이 필요해야 돼요. 만약에 승낙이 없다면 20년이 지나게 되면 뭘 하게 돼요? 취득시효를 하게 되는 거죠. 자 문제에서 승낙은 없었지만 몇 년 지났어요? 20년이 지났기 때문에 분묘기지권을 취득시효합니다. 따라서 1번 을은 갑에게 분묘 이장을 청구할 수 있다라는 질문은 X죠. 분묘기지권이 있으니까. 2번 조심할 것은 20년이 지나면 분묘기지, 그 분묘가 있는 땅에 대해서 분묘기지권을 취득시효하는 거지 소유권을 취득시효하는 건 아닌 거예요. 토지 소유권을 취득시효하는 건 아닌 거죠. 2번 갑은 을에게 분묘기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X. 소유권이 아니라 뭐예요? 분묘기지권을 취득시효하는 거죠. 3번 분묘기지권이라는 것은 기존에 있는 분묘를 소유하기 위한 토지 사용권에 불과해요. 따라서 어떤 형태든지 간에 새롭게 단본이든 쌍본이든 합장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따라서 3번 갑은 부친의 묘에 모친의 시신을 단본 형태로 합장할 권능이 있다. X가 되는 거죠. 5번 갑은 을에게 지류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것도 X예요. 왜요? 분묘기지권은 원칙적으로 뭐예요? 무상이기 때문에. 답은 뭐죠? 4번이죠. 자,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자, 분묘기지권을 걸리니까 물론 뭐죠? 포기할 수는 있어요. 그러면 포기를 하게 되면 분묘기지권이 소멸되니까 토지 소유자 입장에서는 법정 절차에 따라서 그 묘를 이장하거나 철거할 수 있겠죠. 그죠? 다시 한번요. 포기하면 분묘기지권이 소멸하니까 토지 소유자는 그 묘를 이장하거나 철거할 수 있겠죠. 그러면 언제 분묘기지권이 소멸되는 거예요? 포기할 때 소멸되는 거죠. 포기할 때 소멸됐으니까 토지 소유자가 그 분묘를 이장 철거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따라서 4번 갑이 분묘기지권을 포기하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 점유의 포기가 없더라도
분묘기지권이 소멸한다는 지문은 뭐죠? 맞는 지문이고요. 답은 뭐죠? 4번이 되는 거죠. 자, 52번입니다. 지역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이 문제는 일단 지역권의 성질과 내용인데 말장난이 나왔어요. 그죠? 자, 1번 보자고요. 한 필의 토지 일부를 승역지로 하여 지역권을 설정할 수 있다. 맞나요? 맞죠? 왜요? 승역지는 토지 일부라도 상관이 없으니까요. 2번 요역지 공유자 1인이 지역권을 취득한 때에는 다른 공유자도 이를 취득한다. 맞죠? 왜요? 취득과 같은 긍정적인 것은 한 사람만 하면 되니까요. 3번 지역권은 요역지와 분리하여 양도하지 못한다. 맞죠? 왜요? 지역권도 부종성, 수반성이 있는 권리니까요. 5번 지역권자에게는 방해 제거 청구권과 방해 예방 청구권이 인정된다. 맞죠? 자, 지역권도 물권이니까 물권적 청구권이 인정이 돼요. 다만 주의하실 것은 반환 청구권은 없어요. 그 대신 방해 제거와 방해 예방은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5번도 뭐죠? 맞는 지문이죠. 답은 뭐죠? 4번인데 이 4번은 뭐 내용이 틀린 게 아니라 말장난을 해버렸죠. 그죠? 자, 한번 살펴보자고요. 자, 위기라는 말이 나오는데 위기라는 말은 뭐냐면 받을 사람을 정해서 지정해서 포기하는 것을 우리가 뭐죠? 위기라고 합니다. 만약에 지역권 설정자인 요역지 소유자가 위기하면 그 지역권이 있는 부분에 대한 소유권은 지역권자에게 넘어가게 되고요. 따라서 지역권 설정자가 부담하고 있던 그 의무는 소멸하게 되는 거죠. 왜요? 그 지역권이 있던 그 승역지 땅은 이미 누구 거가 됐어요? 지역권자 거가 됐으니까요. 따라서 위기는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지역권자에게 하는 거죠. 따라서 4번 요역지의 소유자는 지역권에 필요한 부분의 토지 소유권을 지역권 설정자에게 위기하여 공작물의 설치나 수산 의무의 부담을 면할 수 있다. X고 지역권 설정자가 아니라 뭐로 바꿔야 돼요? 지역권자에게 이게 바꿔야죠. 그죠? 다시 말해 지금 이 4번 질문은 내가 나한테 위기해야 하면 권리가 뭐죠? 의무가 뭐죠? 소멸된다는 취지니까 뭐가 돼요? X가 되고요. 완전한 말장난인 거죠. 그죠? 답은 뭐죠? 4번이죠. 53번. 물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지상권은 본권이 아니다. X. 지상권도 물론 점유권이 아닌 뭐죠? 본권인 거죠. 2번 온천에 관한 권리는 관습법상 물권이다. X예요. 자, 왜냐하면 온천도 토지의 일부 구성 부분으로 봅니다. 따라서 토지 소유권의 일부 내용인 것이 독립된 물권이 아닌 거고요. 3번 타인의 토지에 대한 관습상의 물권으로서 통행권이 인정된다. X예요. 자, 물권 법정주의에 따라서 법률과 관습법으로만 새로운 물권을 창설할 수 있고요. 3번과 같은 사도통행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4번 근린공원을 자유롭게 이용한 사정만으로 공원 이용권이라는 배타적 권리를 취득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맞아요. 왜냐하면 공원 이용권이라는 물권은 존재하지 않는 거니까요. 답은 뭐죠? 4번이죠. 5번 미등기 무허가 건물의 양수인은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격려받지 않아도 소유권에 준하는 간습상의 물권을 취득한다. X예요. 이 사람에게는 소유권이 없습니다. 간습법상 물권 인정되지 않거든요. 답은 뭐죠? 4번이 되는 거죠. 자,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강의 때 54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